자, 그럼 이제 우주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 플라즈마야. 예, 여기는 게 다 플라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물리학자들이 LED 단위로 전자볼트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걸 네. 조금 알면 좋습니다. 1볼트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1전자볼트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 정도예요. 네.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략 1전자볼트를 온도로 바꾸면 10,000도 정도 됩니다. 네. 10,000도 정도에서 이 물질들이 가지는 그 에너지가 1볼트 건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도 이제 온도로 변환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휘소 박사님의 업적이 이거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데 스티븐 와인버그하고 이휘소 박사님이 동년배예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한 분은 나이 들었고 칼라잖아요. 네. 이휘소 박사님은 이제 젊고 흑백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와인버그가 전자기력하고 양력을 합쳐서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네. 힉스로 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힉스란 분이. 그렇죠, 그렇죠. H라고 아까 썼던 거. 그걸 명명한 분이 이휘소 이휘소 박사님이라고 박사님이시죠. 합니다. 그리고 압둘 살람이 노벨상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 모델을 와인버그 살람 모델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이휘소 분이. 대가가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이름을. 왜냐하면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모델은 누구 모델이라고 이제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노벨상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살람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와인버그 교수님하고 살람이 이제 같은 해에 노벨상을 타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분 다 이휘소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노벨상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업적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벤자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이휘소 박사님은 살아 계셨다면은 최근까지 큰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예. 잘못 쓰여진 책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 음모론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핵물리학자도 아니고 핵에 반대하신 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 논문이 윈프의 이게 시초가 된 논문인데 그렇죠. 예, 유작이에요. 돌아가신 직전에 내신 건데 제목은 무거운 뉴트리노 질량의 우주론적 하한 이런 뜻인데 네. 중성미자가 무거운 게 있다면은 그게 이제보 즉 수소 분자 정도 질량보다 더 무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가벼우면은 너무 무게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제곱 이상 되는 그 애들이 이제 암흑물질의 모델로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윈프는 뭐냐면 중성미자와 비슷한데 무거운 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성미자와 암흑물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 표가 좀 복잡한데요. X축은 중성미자의 질량이고 Y축은 우주의 중성미자가 비율이 얼마나 많으냐. 즉 비율이 높을수록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최대한 1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저게. 그래서 중성미자가 저기서 100에서 뭐 10의 9승 이 정도 사이 되면은 우주가 너무 무거워서 금방 닫혀버려요. 사람 태어나기 전에 없어져 버려요, 우주가.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적으면은 있긴 있는데 은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성미자가 만약에 정답이라면은 네. 저 B급침 영역에 있어야 돼요. B급침 영역에 있으면은 은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휘소 박사님이 한 거는 저 오른쪽에 차가운 암흑 물질인 경우인데 저게 이제 아까 말한 수소 분자 정도 질량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저기가 이제 윈프가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 왼쪽도 있죠. 왼쪽은 핫타크메터 뜨거운 암흑 물질인데 이제 저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 구조를 설명을 못 합니다. 어쨌든. 근데 또 실험을 해보면은 저 정도도 안 되고 중성미자 질량은 굉장히 작아요.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암흑물질을 설명을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중성미자는 그 우주 구조도 설명 못하고 너무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 대신 오른쪽에 무거운 중성미자 비슷한 뭔가가 있을 거다. 그게 윈프입니다. 근데 윈프에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윈프들이 약한 상황 적용을 하면은 왜 하필 요만큼 암흑물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윈프 기적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암흑물질에서 모든 성질이 다 있고 왜 요만큼 있는지도 또 설명을 해요. 네. 완벽한 존재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lower bound of the order of EGEB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하한선이다. 예. 최소 2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은 될 것이다. 어. 라고 주장을 한 게 이거고 네. 이 논문을 근거로 아까 말씀해 주신 윈프라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어떤 근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0의 8승이 있고 가운데에 GEB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10의 9승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EGEB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저 정도 범위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콜드 다크 매터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콜드 다크 매터가 무거운 애들, 콜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가운 경우에 물질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 입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 빗금친 영역에 저 선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양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기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더 크면은 저 콜드 다크 매터가 맞다. 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논문이 아까 이휘서 박사님하고 와인버그가 쓴 논문이 되는 거죠. 차가운 암흑물질이 종류가 많은데 그 네. 모델 중에 이제 윈프가 제일 인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암흑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니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자, 그러면 윈프를 이제 측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흑물질, 일반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면은 중력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회전곡선이나 중력 렌즈 이런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영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를 보면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미오칸데처럼 암흑물질하고 일반 물질이 부딪혔을 때 그 현상을 보는 거는 이제 직접 검출이라고 하고요. 네. 간접 점출은 뭐냐면은 암흑물질하고 암흑물질의 반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합쳐갖고 없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일반 물질의 반물질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관측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은하에서 나오는 감마선 같은 걸 측정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간접 검출 방법입니다. 그 그림에서 오른쪽 방향이요. 네. 쌍소멸 맞아요. 제일 밑에 왼쪽은 뭐냐면은 일반 물질과 반일반 물질이 부딪혀갖고 암흑물질과 반암흑물질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네. 그 과정입니다. 이거는 가속기에서 암흑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암흑물질을. 이론상으로는. 근데 저 상호작용은 표준 모형에는 없는 거죠. 중성미자가 우리가 원하는 암흑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한다는 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암흑물질에서. 네.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실험에서 이 윈프가 안 나왔어요. 윈프에 그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아 윈프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조만간 뭐 결론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윈프가 아예 배제가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예, 예, 있는 예. 거죠, 사실은. 예, 예. 네. 자, 우리나라가 실험도 잘합니다. 저기 코사인이라고 써 있는 게 요도와 나트륨이라는 결정을 땅속 깊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암흑물질이 이게 땅을 뚫고 와가지고 저 결정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감역한 데처럼 빛이 나요. 네. 그 빛을 측정하면은 간접적으로 암흑물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직접 실험들 모아놓은 건데, 요거는 사실은 요 다마라는 그 이태리에서 실험한 거를 이제 재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마에서는 뭘 주장했냐면 옛날부터 저렇게 빛이 나오는 게 1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걸 검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빛이 왜 나왔냐면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니까 1년 주기로 만약에 암흑물질이 이렇게 바람처럼 불고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도는 방향에 따라서 암흑물질의 바람의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암흑물질이 부딪히는 속도도 달라지니까 빛의 양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1년 주기로 이 검출기의 빛의 밝기가 달라질 건데 그걸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을 측정했다 주장하는 거예요. 윈프를. 네. 근데 다른 팀에서 다 안 나왔어요. 똑같이 했는데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팀이 제일 비슷하게 했는데도 역시 안 나왔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더 크게 만들어서 네. 저렇게 몇 년을 관찰해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논이나 CDM에서는 좀 딴 나라일 건데요. 네, 딴 나라 거죠. 제논은 그 비활성 기체인데 제논을 쓰는 이유는 이제 얘가 원자량이 많고 방사능 물질이 적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때리면은 뭐 빛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CDMS 아까 그거는 이제 반도체를 쓰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윈프를 찾으려고 엄청 달려들고 있고 점점 그 허용되는 여유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조만간 얘가 밝혀지든지 아니면 없어지기도 하겠죠. 예. 네. 자, 이거는 간접 실험인데요. 간접 검출인데 왼쪽은 페르미 위성으로 감마선을 재는 겁니다. 다른 뭐 은하의 중심부에서 암흑물질이 쌍소멸돼 갖고 이제 고해지는 이 빛이 나오는 게 감마선인데 그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요 페르미 위성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노창동 교수님께서 페르미 이 위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쌍소멸을 통해서 측정하는 위성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AMS는 저기 우주정거장에 있는 그 반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흑물질 쌍소멸하면 거기서 반물질이 나오면 그걸로 알아보겠다는 거죠. 이건 이게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갖고 위성으로는 안 되고 우주정거장에 붙여놨어요. 그다음에 아이스 큐브는 남극에 얼음에다가 감역한 데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중성미자가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측정해 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뭐 암흑물질 신호 같은 게 왔다 얘기가 좀 나오다가 이제 흐지부지 돼 버렸죠. 맞아요. 예. 네. 여기서도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자, 이거 직접 생성인데 여기서 투명 네. 당구공처럼 네. 입자하고 반입자가 이제 부딪히면 일반 물질이 이제 사라지면서 만약에 그 Z가 우리 쪽으로만 나오고 뒤쪽에는 안 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뒤쪽에 뭔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죠. 네.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당구공을 치면은 당구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는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처럼 입자들이 한쪽으로만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 반대쪽에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게 튀어나갔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암흑 물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생성하는 건데 근데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이제 한국분이 나오는데 주요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액시온입니다. 이건 네. 이제 중성미자보다 더 가벼운데 이 액시온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강력에는 CP 대칭성을 깨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P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P 대칭성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에 파란 물질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진하는 게 있으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진하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C 대칭성은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CP 대칭성은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반입자로 바꾸고 오른쪽 회전을 왼쪽 회전으로 바꾸고, 그러면 CP 대칭성이 있는 모델은 뭐냐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의 입자가 똑같은 비율로 나오면은 CP 대칭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왼쪽 입자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CP 대칭성이 깨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강력은 이론상으로 CP 대칭성이 깨져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이론상 깨져야 깨져야 되죠. 되는데 실험에 보면 안 깨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대칭성에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심각하다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새로운 그 힉스 입자 같은 걸 도입해요. CP 대칭성을 깨지는 거는 저 짐벌 카메라라고 그러나요? 저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기울여 놔도 밑에 있는 추 때문에 카메라가 똑바로 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론상의 CP 대칭성을 깨도 저 액시온이라는 새로운 힉스 비슷한 입자가 있어가지고 걔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CP를 현실적으로 안 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액시온이라는 가상적인 입자를 생각한 겁니다. 이름은 저 세제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도 파는데 새로운 입자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세제처럼 깔끔하게 해결해 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합니다. 놀랍게도 세제가 먼저입니다. 액시온이 원래 딴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이론에서는 액시온이 일반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액시온이. 그래서 김진희 교수님이 이거는 굉장히 가벼워서 일반 물질하고 잘 상호작용을 안 한다. 이런 가설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물질도 되고 CP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액시온 연구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연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제가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어떻게 얘를 측정하냐면은 왼쪽에 실린더가 초전도 자석입니다. 그 저온 상태에서 초전도를 만들어서 강한 자기장을 걸어놓으면 액시온이 우연히 저기 지나가다가 빛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빛으로 바뀌어요. 그 빛을 재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신호가 약하니까 공명 영상을 이용해서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네. 저 노란색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저 색칠된 영역은 이미 없다고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영역으로 쭉 주파수를 바꾸면서 훑어야 되는데 네. 이게 조만간 이제 다 훑겠죠. 그러면 액시온이 있다고 밝혀든지 아니다고 밝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액시온이든 윈프든 간에 찾으면 이게 끝이 해결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중성미자라는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도 해결이 안 됐다고 찾는 이유는 은하나 은하단의 암흑 물질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 못하면은 발견 자체는 엄청난 업적이지만 네. 암흑 물질 문제를 우주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암흑 물질의 이론이든 그 우주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주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 플라즈마야. 예, 여기 있는 게 다 플라즈마입니다.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스타워즈의 강성검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플라즈마 검이죠. 예, 그렇죠. 저는 이게 원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빛은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네. 자기끼리. 레이저를 이렇게 겹쳐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성검 안에 보석에서 플라즈마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전자나 뭐 양성자 이런 거하고 빛이 막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계산하기 힘든데 그 플라즈마구나 K스타, 핵융합로, 별 이런 게 전부 다 플라즈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주론에서 표준 모형을 이제 보여준 건데요. 그러니까 X축은 시간이고 이제 Y축은 우주의 크기예요. 네. 그래서 우주 태가 났을 때 급팽창이라고 해서 우주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0의 30승배 커져요. 어느 정도냐면은 탁구공이 우리 우주만큼 커지는 정도로 커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코크하고 전자만 있었는데 이게 10만 분의 1초 정도 되면 그게 뭉쳐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3분이 되면은 얘네들이 헬륨을 원자핵이 됩니다. 차가워지면서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여기가 이제 핵 합성 시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38만 년경에 일어났는데 저 때는 언제냐면은 그 수소나 헬륨이 원자핵 상태로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전자가 달라붙습니다. 네. 그럼 우주가 갑자기 투명해져요. 네. 그러니까 안개 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플라즈마 상태는 네. 갑자기 투명해지면서 불투명했던 면이 광석으로 멀어져요, 우리한테서. 근데 그 불투명한 그 플라즈마 면은 뭐처럼 보냐면 태양처럼 보입니다. 온도가 한 3,000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빨간 태양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태양면 같은 게 쫙 멀어지는 거죠. 그 멀어진 게 138억 년 뒤에 전파로 보이는 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양 내부에서 빛이 나오는데 몇만 년 걸린다는 거. 네. 우주 배경 복사 나올 때도 그 불투명할 때는 못 지나가요, 빛이. 근데 투명해지는 순간 갑자기 쑥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빛이 138억 년 뒤에 우리 눈에 우리한테 전파로 잡히는 겁니다. 네.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빅뱅 이론이 맞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수소하고 헬륨의 그 우주에 있는 비율인데 이 이론에서 또 일반 물질은 암흑 물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이 핵 합성이 될 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일반 물질이 있을 비율이 몇 %밖에 안 돼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이론상으로 계산한 거랑 태양이나 이런 데서 수소하고 헬륨 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그림에서 회색 영역에만 있어야 되는데 저 회색 비율에 해당되려면은 일반 물질은 우주에 한 뭐 4, 5%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래서 이게 우주가 태어나서 3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켜초의 3분이라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원시 핵 합성인데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고 일반 물질은 암흑 물질이 될 수가 없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우주 촉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은 왼쪽 하늘을 봤을 때 하고 오른쪽 하늘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온도가. 네. 근데 이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주 역사에서. 네. 우주의 왼쪽에서 오는 빛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빛이 온도가 똑같으면은 언젠가는 얘네들이 만났지 않았겠냐 이거죠. 과거에. 그러려면 지금 엄청나게 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둘이 가까이 있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 초기에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게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그림에서 깔때기처럼 생긴 게 있죠. 네. 처음에 빅뱅 다음에 뭐 영역이 있고 그 작은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원자보다 작은 크기에서 우주가 순식간에 커져서 그러니까 작은 영역이니까 서로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커져도 이제 온도가 비슷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온도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네. 약간 다른데 네. 그 약간 다른 거에서 은하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럼 네. 그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생겼냐고 보면은 저런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원인을 힉스 입자 같은 그 물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 초기에. 근데 저게 이제 힉스 입자 같은 게 그 인플라톤이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이 장이 전기장처럼 세다가 전기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를 그림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공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으면은 인플라톤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인플라톤의 스칼라 장인데 쟤도 에너지를 가지잖아 위에 있으니까 저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게 나중에 후대에 와서 또 저런 게 있으면 그게 암흑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랑 암흑 에너지랑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내려올 때 항상 양자역학의 양자요동이 있잖아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플라톤의 값하고 바로 옆에 값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이 내려올 때 여기에 공의 위치하고 여기에 공의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내려오는 속도가 다르게 되죠. 그러면 위치마다 에너지가 다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물질로 바뀌는데 물질의 양이 달라져요. 네. 위치마다. 거의 똑같은데 10만 분의 1 정도 달라져요. 그 10만 분의 1이 이제 양자극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게 어떤 지역에 은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없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조그만 차이가 예. 결국에는 지금의 은하와 같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안 믿기잖아요, 솔직히.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도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 미세한 양자역학에서 은하가 생겼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확인이 됐어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의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그 안개가 거치면서 빛이 쭉 오면서 전파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측정을 한 거죠. 네. 그 우주 배경 복사. 자,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 텔레비전 이제 키면은 잡음이 보이잖아요. 네. 저 중에 뭐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그 전파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3000도의 그 뜨거운 빛이었는데 지금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 텔레비전 접시 안테나를 우주에 띄운 게 아까 그 플랑크 위성 같은 거예요. 네. 저 위성에 안테나가 있는데 이걸 하늘을 쭉 훑습니다. 360도를 다
잰 다음에 어떤 데는 온도가 조금 높고 온도가 조금 낮은 그런 지도를 그릴 수 있죠. 네. 지구 지도처럼. 그게 저기 그려놓은 겁니다.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얼룩들의 크기를 X축으로 한 거고요. Y축은 그 얼룩이 얼마나 많은가.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예, 온도 분포인데 그 위치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걸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죠. 네. 10만 분의 1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뾰족 튀어나오는 데가 있죠. 1도, 제일 튀어나오는 게 1도인데 요 1도, 이 사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요 1도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크기의 얼룩이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한 게 아니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10만 분의 1 정도 그 요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예측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위성의 승리라고 한 겁니다. 저런 얼룩들이 왜 생기냐면은 유독 1도 정도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저거 왜 생기냐면 얘네들이 플라즈마 상태니까 중력으로 압축되면은 이 압력이 커져서 다시 커져요. 이게 진동을 해요,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그 안개가 거치는 순간 딱 멈춰버려요. 진동하는 상태에서. 진동한 상태에 멈춘 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한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유한 진동수에 해당되는 놈이 이제 각도 1도 정도 되고 뭐 몇 도 되고 이렇게 거기만 유독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네. 공명 현상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이 나오려면 뭐가 맞아야 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일반 상대론이 맞아야 되고 그냥 우주론은 일반 상대론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주 구조 형성 이론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맞아야지만 저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 저 분포를 발견하고 나서 설명한 게 아니고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 우주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더 감격스러운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우주론은 금단의 학문이었어요. 교수님들이 싫어한다고 우주론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오차가 넘고서 우주론은 오차가 100% 나오면 실험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깊이 하는 거였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때 저 우주 배경 복사를 재는 가장 좋은 최신 연구가 막 나오고 있었던 네. 데가 뭐냐면은 WMAP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플랑크잖아요. 네. 근데 WMAP은 저거보다 이제 해상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막 하면서 연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진짜 많이 정교해졌죠. 자료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저 밑에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론에서는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너무나 대표적인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 1도에서 나타나는 거는 전체적인 우주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보가 이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두 번째에도 있고 뭐 한 0.4도? 3도? 그 정도에 있는 게 물질의 어느 네.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피크가 담고 있는 정보가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저 피크들의 위치와 높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만 살아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그래서 우주론 모델 대충 만들어 논문이 됐는데 요새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저기 안 맞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더 맞아요. 힘들어졌어요, 논문 쓰기가. 네. 그래서 저거는 예측과 지금 관측이 정말 잘 일치하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그래프로 어떻게 모델을 맞추냐면 저기서 이제 보라색이 올라가면 일반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저런 피크들은 일반 물질이 오실레이션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물질이 많아지면 피크가 커지겠죠. 이 효과가 세지니까. 네. 오른쪽은 물질의 총량인데 암흑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네. 암흑 물질은 여기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흑 물질은 많아지면 오히려 내려가요, 얘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피크들의 높이와 위치를 관측된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암흑 물질이 몇 %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진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천체 사진. 근데 5%도 안 되는 거예요. 5%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방금 저 스펙트럼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스펙트럼도 있고 아까 원시 핵합성, 핵이 만들어질 때도 한 5%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2중, 3중으로 우리가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만 막연하게 무슨 가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과학이 됐어요. 사실은 4% 정도라고 예, 그러죠. 4, 5%. 5%도 안 네, 되는 5% 거예요? 안 되죠. 5%는 진짜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예, 소수파예요, 우리 일반 물질은. 네. 예. 여기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아까 그 1도 정도의 물질들의 얼룩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은하들도 그 정도 크기로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하의 위치를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공 모양으로. 네. 그래서 그 한 5억 광년 크기 정도로 직경 은하들이 많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무늬처럼 네. 그게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에서 씨를 뿌린 거죠. 은하에 씨를 뿌린 건데 그게 나중에 한참 지나서 진짜 은하들이 그 분포를 이룬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주 초기에 플라즈마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질이 있다면은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플라즈마가 있으면은 거기에 밀어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진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반 물질 음향 진동이라고 해서 바리온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그래서 그걸 줄여서 BAO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그래프에 보면은 BAO 피크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예, 한 5억 강령 정도에서 저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죠. 네. 은하들끼리 얼마나 서로 비슷한 거리에 있느냐 그런 그래프인데 5억 강년 정도 떨어진 게 많다는 거죠. 그게 아까 그 1도짜리 얼룩 이 정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그래프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매칭이 연결을 되는 해서 거죠. 매칭을 시키는 거죠. 네. 만약에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서 초신성이 다 비슷하게 멀리 보입니다. 똑같은 초신성도 멀리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 걸 원리를 이용해서 관측하게 비교해보면 저기 점들은 관측인 거고요. 관측하고 제일 잘 맞는 게 뭐냐면은 일반 물질하고 암흑 물질 합친 게 30%, 암흑 에너지가 한 70% 있는 게 제일 잘 맞아요. 다른 원리로 관측한 건데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 타입 1A를 쓰냐? 초신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1A는 밝기가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촉불의 밝기를 알아. 우리가 전등의 밝기 몇 와트인지 알잖아요. 네. 그게 거리에 따라서 밝기를 알면은 밝기를 재면은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잰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 보니까 그 정도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맞다는 거죠.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까지 결과를 다 모은 그래프예요. 네. 가로축은 이제 물질의 총량입니다. 암흑 물질하고 일반 물질 합친 거. 세로축은 암흑 에너지의 그 양입니다. 초시성 관측으로부터 나온 게 초록색, 네. 우주 배경 복사가 파란색, 그다음에 회색이 이제 음양 진동인데 이 세 개를 딱 겹쳐 놓으면은 딱 한 점이 나와요. 그렇죠. 저 점이 나오는 저 거죠. 점이 바로 암흑 에너지가 69%, 암흑 물질이 26%, 그다음에 일반 물질이 5% 정도 있는 거예요. 네. 빛하고 이제 중성미자가 조금 있고 네. 이게 제일 잘 맞는다는 거죠. 이 모델을 우리가 콘코던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우주론에서 표준묘형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이제 기본이 되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일반 물질을 이제 바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네. 눈에 보이지만 개수가 얼마 안 되고 암흑 물질도 일종의 물질인데 눈에 안 보이지만 중력은 있다는 거죠. 26%고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끌어당기는데 얘는 네. 밀쳐내요. 그러니까 일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진공의 에너지가 아니겠느냐. 음. 이게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주의 95%가 뭔지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아까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초기 조건으로 두고 5억 강년짜리 은하들 분포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은하를 만드는 거 하려면 최소한 몇백억 포인트를 해야 돼요. 몇백억 개를 컴퓨터로 돌려요, 슈퍼컴퓨터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왼쪽에 우주 배경 복사를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크기예요. 그럴 때 밀도 요동이 얼만큼 있냐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손으로. 그래서 차가운 암흑 물질은 작은 것까지 다 있죠. 그러니까 별도 있어야 되고 행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심지어 축구공만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윈프는 행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윈프가 있으면은 암흑 물질 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초경량이나 상호작용이나 따뜻하는 은하 정도 크기가 제일 작은 크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암흑 물질이 지금 관측된 것처럼 제일 작은 천체가 은하면은 저 세 모델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암흑 물질은 최소 은하 크기에서 잘 보인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암흑 물질 종류에 따라서 제일 작은 천체가 만들어지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은하 정도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암흑 물질 별이나 행성은 아직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래가지고 아까 그래프에 있는 걸 초기 조건을 쓰고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몇백억 개의 포인트를 암흑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뭉쳐갖고 은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들도 아무렇게 생기지 않고 저렇게 필라멘트 구조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선처럼 모여서 이렇게 생기고 중간에 은하가 없는 보이드라는 게 생기는 거죠. 빈 공간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빈 공간이 이제 5억 강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봤을 때의 구조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의 초기 조건을 가정을 하고 관측 결과와 이 시뮬레이션을 비교해봤더니 잘 맞더라. 예, 그렇죠. 그 저렇게 만들어진 거랑 실제 은하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은하의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그 거대 구조하고 저 모델이 잘 맞더라라는 게 지금 이제 CDM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 우주 배경 복사 그래프를 모양을 가지고 파란 점은 똑같은 거리로 바둑판처럼 배열한 거고요. 네. 저 빨간 점은 아까 그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약간씩 이동시킨 겁니다. 이 빨간 점이 이제 초기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력만 있게 하고 빨간 점들이 움직이게 모이게 하는 겁니다. 네. 모이게 하면 걔네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는 건데 네.
뜨거운 암흑물질, 따뜻한 암흑물질, 차가운 암흑물질의 초기 조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암흑물질은 은하단 정도 크기만 먼저 초기 조건이 있고 차가운 암흑물질은 작은 것도 만들어지는 초기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상태에서 슈퍼컴퓨터를 돌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 그래프가 나오는데 모양이 살짝 다르죠.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죠? 끊어져 있는 거리가 있죠. 예, 저기 오른쪽에 차가운 암흑물질은 자잘하게 뭐가 많잖아요. 네. 저렇게 조그만 은하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큰 은하 주위변에. 근데 실제 관측은 사실은 저 중간에 있는 애하고 비슷해요. 따뜻한 암흑물질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CDM의 가장 큰 문제가 난관이죠. 예, 예, 예. 오. 그래서 크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예, 진짜로. 위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CDM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X축은 천체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굉장히 큰 거고 오른쪽은 은하보다 좀 큰 건데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해서 초기 조건을 맞춘 다음에 아까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SDS라고 써 있는데 저게 이제 우주의 은하 분포를 그린 건데 그거랑 네. 그 매칭 시킨 겁니다. 네. 저 선이 이론이고 저기 십자처럼 생긴 게 관측이에요. 관측이죠, 관측. 그리고 라이만 알파라는 것도 그 수소 가스의 밀도 요동 같은 건데 저것도 이제 실험이에요. 그러면 저 선 모양하고 관측한 거하고 굉장히 잘 맞죠.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은하 정도 스케일이 되면은 안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행성 단위의 자잘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너무 작은 천체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암흑물질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은하 이상에서는 차가운 암흑물질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은하보다 작은 스케일에서는 작은 천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주시면 암흑물질의 별, 성단, 행성은 왜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나도- 시간이 예. 나다. 예. 근데 딱 교수님이 생각하신 데까지 왔어요. 예. 아, 기가 막히게. 예. 오.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예. 네. 다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예. 않을까요? 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기가 좋네요. 막히게. 잘 조절해 주셨네요. 기가 막히게 또 맞아 들어가서 예. 다음 이야기는 암흑물질 별.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암흑물질 지구부터 시작해서 예. 더 네. 작은 스케일의 암흑물질의 별이라든지 암흑물질의 성단, 네. 암흑물질 행성은 왜 없는지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네. 훑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너무나 잘 얘기해 주신 이재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노벨상 이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오시면은 이제 암흑물질 별이라든지 성단은 왜 없는지 그 다음에 8월에 나왔던 네. 그 연구는 무엇인지 예. 그리고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최종 파생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